야, 너 톡을? 부모도 없는 애가 우리 집에 들어오겠다고? 그건 절대 안 돼. 꿈 깨라. 열흘 전까지만 해도 그 말은 그저 지나가는 상견례 자리의 무례한 한마디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날 밤부터 그 여자의 세계는 벼랑처럼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샤넬백을 휘날리며 건물주 행세하던 사모님이 단 며칠 만에 찜질방에서 고시원으로 밀려났고 명품으로 채웠던 드레스룸은 빨간 압류 스티커로 뒤덮였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깔아뭉개던 사람들에게 쫓기듯 돈도 사람도 체면도 모두 사라진 채 마지막 지푸라기처럼 찾은 곳이 바로 그녀가 비웃었던 그 할머니의 집 대문 앞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날 상견례에서 조용히 웃던 그 할머니가 서울 금융판에서 몇십 년을 장악하던 숨은 칼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영상에서는 상견례에서 모욕당한 국밥집 할머니가 재벌급 핵폭탄으로 두동강 내는 복수극에 대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사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시죠?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오늘 이야기 속으로 함께 출발해 보시죠. 일어나렴, 서유라. 오늘은 그냥 하루가 아니야.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5시였습니다. 시장의 공기는 차갑고 눅눅했지만 오래된 한옥 안에서는 따끈한 김이 부엌 가득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말순 할머니는 국물이 보글보글 끓는 큰 솥 앞에 서서 팔을 송송 썰며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문간방에서는 서율 씨가 눈을 제대로 뜨기도 전에 이불을 걷어내며 일어났습니다. 머리는 잔뜩 헝클어져 있었지만 오늘따라 그 눈빛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유야 분명했지요. 오늘은 바로 상견례 날이었습니다. 서율 씨는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진짜 괜찮아요. 긴장 하나도 안 했어요. 하지만 그 말은 할머니에게 너무 쉽게 읽혔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칼을 멈추며 손녀 얼굴을 한번 훑어보더니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내 눈꼬리가 다 말해주는데. 그 말에 서율 씨는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평소엔 까르르 웃으며 장난도 자주 치는 아이지만 오늘만큼은 어떤 농담도 쉽게 꺼내지 못했지요. 서율 씨는 11살 때 부모님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 이후로 말순 할머니가 손녀의 부모가 되고 울타리가 되고 세상이 되어주셨습니다. 한옥 한 채, 반찬가게 겸 국밥집, 그리고 그 작은 집안에서 흘러간 20년이라는 세월. 서율 씨는 항상 착했습니다. 할머니가 바빠도 형편이 어려워도 없는 티를 내지 않으려고 스스로를 늘 억누르는 아이였지요. 그래서인지 상견례라는 말을 듣는 순간부터 그동안 눌러놓았던 불안과 걱정들이 조금씩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묶던 서율 씨는 조심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죠. 하지만 옷을 갈아입는 동안 마음 깊은 곳에서는 계속 불안이 올라왔습니다. 내 출신 때문에 혹시 무시하면 어떡하지? 할머니까지 창피하게 만들면 어떡하지? 나 괜찮은 사람 맞을까? 새벽 시장의 활기, 그리고 할머니의 마음. 국밥집 문을 열자 새벽 시장 특유의 습기와 냄새가 가득 밀려들었습니다. 갓 도착한 채소 트럭, 어제 남은 생선 냄새, 각 가게들이 하루 장사를 준비하는 분주함. 말순 할머니는 손녀에게 따끈한 국물이 담긴 사발을 내밀며 말씀하셨습니다. 먹어라. 속 든든해야
내가 할 말도 잘하지. 서율 씨는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고 살짝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끓인 국이 제일 맛있어요. 그 말에 할머니는 태어난 척 그럼 그렇지라며 웃었지만 속으로는 긴장이 살짝 스며들었습니다. 오늘 상견례는 그저 밥 한 끼 먹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서율 씨의 인생이 좌우될 수도 있는 중요한 자리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 앉게 될 사람들이 그리 호락호락한 이들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김치를 꺼내며 가볍게 물었습니다. 그 집이 뭐 하는 집이라고 했지? 서율 씨는 살짝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도연이네가 건물 몇 채 갖고 있대요. 강남 쪽에. 그 말을 듣는 순간 말순 할머니의 손이 아주 미세하게 멈췄습니다. 건물, 강남, 월세. 이 단어들이 가진 무게를 말순 할머니만큼 정확히 아는 사람도 드물 겁니다.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청량리 시장에 반찬 잘하는 말순 할매라고.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젊은 시절 남편의 빚을 전부 떠안고 서울 금융판 뒷면에서 40년을 버텨낸 사람이라는 것을. 그녀는 남들이 모르는 돈줄을 쥔 사람이었습니다. 신협 지분, 저축은행 고위험 투자, 부동산 PF 자금 흐름까지. 겉으로는 소박한 반찬가게 사장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상대가 모르면 그대로 휘둘릴 수 있는 강철 같은 세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에서 배운 칼날은 지금도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 정확히 살아 있었습니다. 아침 준비를 마치고 구두를 신은 서율 씨는 할머니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오늘 잘하고 올게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평소처럼만 하면 된다. 부족할 것도 없고 더 꾸밀 필요도 없다. 하지만 서율 씨의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내가 부족해 보이면 어떡하지? 할머니까지 평가받으면 어떡하지? 요즘 세상은 돈과 배경, 학벌과 집안으로 사람을 재는 일이 흔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서율 씨는 그 차갑고 높은 세계 앞에 정면으로 서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조용한 택시 안 할머니의 한마디. 택시 안은 무서울 만큼 조용했습니다. 창밖에는 고급 아파트 광고, 명품 매장 간판, 번쩍이는 네온 사인만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율 씨는 갑자기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혹시 너무 없어 보이면 어떡해요? 그 말에 말순 할머니는 한치 망설임도 없이 대답하셨습니다. 부족한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다. 짧고 담담했지만 가슴 깊은 곳을 울리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아주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 집이 어떤 집인지 내가 직접 확인할 거다. 서율 씨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가진 칼날이 언젠가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뽑혀 나올지 그 순간엔 전혀 몰랐습니다. 성수동에 위치한 5성급 호텔 앞에 도착했을 때 서율 씨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고급 승용차들, 대리운전 기사들, 호텔 직원들의 과하게 공손한 인사. 어서 오십시오, 사모님. 그 인사 속의 의미를 서율 씨는 바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돈 많은 사람만을 위한 인사. 돈 없는 사람에게는 건네지 않는 말투. 그 공기 자체가 계급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로비 한복판에서 도도한 발걸음 소리가 울렸습니다. 샤넬 트위드 재킷, 에르메스 스카프, 광이 흐르는 명품 구두. 그리고 사람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미세하게 비웃는 그 표정. 도연 씨의 어머니 배영란 씨였습니다. 상견례가 아니라 전투가 시작된 느낌이었지요.
서율 씨는 몰랐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가는 말 몇 마디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고 누군가의 세계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거라는 것을, 그리고 할머니의 조용한 침묵 속에 이미 칼날이 서가고 있다는 것도. 호텔 로비에서 배영란 씨를 마주한 순간 공기는 미세하게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로비 안을 채우고 있던 잔잔한 피아노 음악도 그 순간만큼은 그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영란 씨는 짙은 레드 립스틱을 바르고 명품 향수를 가볍게 뿌린 채 호텔 조명을 정확히 받아내며 서 있었습니다. 그 표정은 누가 봐도 내가 이 공간의 주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말순 할머니는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담담한 표정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호텔 레스토랑으로 들어가자 직원들이 미리 세팅해둔 원형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흰색 린넨 위에는 수입 커틀러리와 결정 잔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지요. 그런데 영란 씨는 서율 씨와 할머니가 의자를 당기기도 전에 먼저 자리에 털썩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휴, 시장에서 뭐 하시느라 이렇게 늦으신 거예요? 저희는 벌써 오래 기다렸는데요. 말투는 상냥한 척했지만 그 안에 가시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서율 씨는 움찔했지만 얼굴에 티를 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할머니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멀리서 오느라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조차 영란 씨의 마음에는 불쾌함으로 닿은 듯 했습니다. 웨이터가 와서 메뉴를 설명하자 영란 씨는 서율 씨 쪽을 흘긋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가씨는 이런 레스토랑 잘 안 와봤죠? 그 한 문장이 공기 속에서 유난히 크게 울리는 듯 했습니다. 서율 씨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많이는 아니요. 그러자 영란 씨는 눈썹을 살짝 올리며 비꼬듯 웃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이런데 처음 오면 메뉴 고르기가 어렵죠? 도연아, 내가 골라드려라. 뭐 이런데 익숙한 사람은 아니니까. 말순 할머니는 천천히 물잔을 들었다 놓으며 그 말을 끝까지 들으셨습니다. 테이블 위 조명이 할머니의 눈동자에서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은 한 번이라도 할머니를 아는 사람이라면 조용히 화가 쌓이고 있다는 신호라는 걸 알았을 겁니다. 음식이 차려질 동안 영란 씨는 턱을 살짝 들고 마치 자신이 면접관이라도 되는 듯 서율 씨를 바라봤습니다. 서율 씨? 회사는 어디 다녀요? 식품 관련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정규직이에요? 계약직은 아니고 정규직입니다. 아, 그래요? 요즘은 뭐 대학만 나오면 다 정규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투는 칭찬처럼 들리면서도 완벽하게 내려치는 음성이었습니다. 서율 씨는 순간 말을 잃고 물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도연 씨가 나서서 무언가 분위기를 바꿔보려 했지만 엄마, 그 정도로. 영란 씨는 손을 탁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결혼은 여자 집안을 잘 알아봐야 문제가 안 생기는 거야. 그 말은 서율 씨의 가슴에 그대로 박혔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언뜻 보기에는 대화를 이어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전부 검증에 가까웠습니다. 부모님은 뭐 하세요? 돌아가셨습니다. 그 순간 영란 씨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아주 짧게 위에서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작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아, 그런 사정이 있으셨구나.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 속에 숨은 말은 너무 뚜렷했습니다. 부모도 없는 처지. 서율 씨는 순간 음식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 구석에서 조그맣던 상처가
서서히 피를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율 씨는 도연 씨에게 눈으로 도움을 청하듯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도연 씨는 어머니의 눈치를 보느라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어머니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말도 맞긴 해. 그 한마디가 서율 씨의 마지막 지지대를 무너뜨렸습니다. 할머니는 그 순간 눈을 아주 천천히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누군가는 그 표정을 참아내기 위한 침묵으로 보았겠지만 사실 말순 할머니에게 그 침묵은 계산이 시작되었다는 신호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영란 씨는 손수건으로 입술을 닦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우리 도연이는 말이에요. 강남에 건물도 있고 월세도 탄탄하게 나오고 앞으로 집안도 더 커질 아이예요. 그러니까 잠시 멈추더니 서율 씨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하고는 격이 좀 안 맞아요. 그 말은 마치 식탁 위를 치는 철판 소리처럼 단단하고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서율 씨의 얼굴빛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그제야 아주 미약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따뜻한 미소가 아니라 엄청난 추위가 깃든 아주 얇은 미소였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내가 먼저 선을 넘었구나. 호텔을 나오는 길, 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율 씨는 숨도 고르기 힘들 만큼 가슴이 떨렸고 할머니는 지나가는 고급 차들의 번호판을 천천히 묵묵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연 씨는 두 사람 사이에서 어디에도 설 수 없는 표정으로 뒤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순 할머니만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앞장서 걸었습니다. 그 뒷모습은 누가 보아도 평온했지만 사실 그 속에서는 아주 조용한 폭풍이 서서히 모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내 새끼를 울렸으니 그 책임은 반드시 지게 해야지. 그 결심이 이날 밤부터 시작될 모든 사건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배영란 씨는 현관문을 닫는 순간까지도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불편하셨습니다. 호텔을 나설 때까지만 해도 나 정도면 오늘 한 건 제대로 했다라고 생각하셨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설명할 수 없는 찝찝함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현관 쪽 거울에 비친 본인의 얼굴을 바라보며 영란 씨는 스스로에게 말하듯 중얼거리셨습니다. 저런 촌스러운 할머니가 뭘 안다고 큰 소리야. 그래도 표정 하나 안 변하더라. 어휴, 기분 나빠. 말은 그렇게 하셨지만 아주 작은 불편함이 가슴 깊숙한 곳에서 자꾸만 올라왔습니다. 그 할머니의 눈빛 때문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날 상견례 자리에서 가장 신경 쓰였던 건 윤서도 도연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한옥 냄새가 밴 듯한 조용한 할머니였습니다. 겉모습은 시장에서 반찬을 팔 것 같은 평범한 노인이었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더 무섭고 너무 차분해서 더 꺼림칙한, 잘못 건드리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묘하게 남아있었던 겁니다. 거실로 나오니 도연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엄마, 오늘은 좀 심하셨어요. 윤서 씨 표정도 그렇고. 그 말에 영란 씨는 즉시 흥분한 목소리로 대꾸하셨습니다. 너는 뭘 모르니까 그렇지. 결혼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집안 수준 맞아야 평생 고생을 안 해. 도연 씨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더 말하지 않겠다는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영란 씨의 신경을 더 긁어놓았습니다. 아니, 내가 평생 너를 어떻게 키워왔는데 어디서 훈계를 해?
마음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셨지만 아들 표정을 다시 보니 감정을 더 밀어붙이면 역효과가 날 것 같아 억지로 목소리를 누르셨습니다. 알았어, 알았다니까. 엄마도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하지만 그 말 끝에는 독한 한마디가 붙었습니다. 근본도 없는 집안하고 얽히면 피곤한 건 내 인생이야. 엄마는 살 만큼 살았어도 넌 아직 멀었잖아. 도연 씨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영란 씨는 아주 작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밤 혼자 남은 거실에서 와인잔을 기울이며 영란 씨는 자꾸만 상견례 장면을 떠올리셨습니다. 특히 그 할머니가 마지막에 슬며시 지었던 무표정한 듯한 그 웃음. 그 웃음이 도무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실린 웃음도 아니었고 예의상 지은 웃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느낌에 가까웠습니다. 그래, 계속 그렇게 해봐. 끝이 어떻게 나는지 내가 지켜볼게. 그 생각이 스치자 영란 씨는 잔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대체 누구야, 저 사람? 다음 날 아침 첫 번째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은행 담당 팀장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사모님, 이번 달 대출 구조 점검이 들어가서요. 혹시 대환 계획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영란 씨는 당황스러움을 감추고 말했습니다. 아니, 내가 몇 년을 거래했는데 갑자기 왜 그래요? 문제가 있어요? 팀장은 난처하게 대답했습니다. 요즘 본점 지침이 좀 까다로워졌습니다. 특히 외부 자금이 많이 끼어 있는 자산은 우선 점검하라는. 외부 자금. 그 말에 영란 씨는 심장이 살짝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지만 애써 태어난 척 말했습니다. 나 문제 없어요. 그냥 진행하세요.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난 뒤에야 본인은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셨습니다.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나야? 그리고 바로 오후 두 번째 균열이 떨어졌습니다. 부동산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모님, 건물 2층과 4층 세입자들이 오늘 보증금 반환 요청을 했습니다. 자금 흐름이 불안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그 순간 영란 씨는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으셨습니다. 자금 흐름이 불안하다고? 누가 그런 말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른 얼굴은 윤서도 도연도 아니었습니다. 딱 한 사람, 상견례 끝자락에서 묵묵히 그들을 바라보던 할머니. 그 할머니의 마지막 말. 내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말이 마치 현실을 예고한 것처럼 귓가에 생생하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영란 씨는 드디어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종류의 불안이 밀려오고 있다는 것을. 설마 그 할머니가 뭔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스스로를 다독여 보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불안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영란 씨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깨닫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상견례 자리에서 건드렸던 그 노인이 그저 평범한 시장 반찬 가게 할머니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영란 씨의 몰락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은행과 세입자들의 전화가 이어진 다음 날 영란 씨는 이 모든 일이 단순한 우연이라고 애써 자신을 달래셨습니다. 하지만 새벽녘까지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뒤척이다 보니 마음 한켠에서 이상한 불길함이 계속 피어올랐습니다. 그 할머니의 눈빛이 자꾸만 떠오른 겁니다. 조용했지만 단단했고 친절해 보였지만 묘하게 날카로웠던 그 시선. 내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분명 그렇게 말했었지요. 그 말이 도무지 떠나지 않았습니다. 영란 씨는 스스로에게 수십 번을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건 그냥 허세야.
시장 반찬 가게 한다는 사람이 무슨 힘이 있다고. 하지만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속으로는 그 말에 단 한 점의 확신도 없었습니다. 아침 식탁에 앉은 도연 씨가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 어제 은행에서 전화 왔다면서요? 무슨 일이에요? 영란 씨는 최대한 태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별거 아니야. 요즘 은행이 원래 까다롭잖아. 그냥 점검이래. 도연 씨는 눈치를 보듯 묻습니다. 근데 표정이 좀 안 좋아 보이세요. 혹시? 그 한마디에 영란 씨는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도연아, 엄마 걱정할 시간 있으면 너나 잘해. 내 프로포즈 준비나 신경 써. 목소리가 높아진 자신을 깨달은 영란 씨는 스스로도 놀라고 말았습니다. 도연 씨는 더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란 씨는 한숨을 쉬며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그래, 지금 내가 흔들려선 안 돼. 조금만 버티면 다시 안정될 거야. 하지만 그 평정심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오전 10시 세 번째 균열이 찾아왔습니다. 등기소에서 날아온 한 통의 문자였습니다. 해당 부동산 관련 선순위 채권자 변동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영란 씨는 문자를 읽고도 한동안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채권자 변동? 누가? 왜?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리고 온몸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평생 부동산을 굴려오면서 이런 문자를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떠오른 인물은 또 그 할머니였습니다. 아니겠지, 설마 그 할머니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생각이었지만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비정상적인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었기에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영란 씨는 떨리는 손으로 담당 법무사를 불렀습니다. 저기, 선순위 채권자가 변경됐다고 연락이 왔는데 이게 뭔 말이에요? 법무사는 잠시 서류를 확인한 후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 배 사모님. 기존에 배 사모님이 이용하시던 한성저축은행 쪽에서 채권 양도가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계열사로 넘어갔다고 하네요. 다른 계열사요? 어디로요? 법무사는 서류를 다시 넘기며 말했습니다. 한성 파이낸스 쪽이요. 거기 지분 구조가 좀 복잡해서 대표 명의로 되어 있진 않고요. 내부에서는 배우의 실소유주가 따로 있다고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영란 씨는 순식간에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할머니의 한마디가 떠올랐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해 볼게요. 그 순간 알 수 없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정말로 그 할머니가 금융권과 얽혀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상황은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점심 무렵 네 번째 균열이 찾아왔습니다. 늘 자신에게 굽신거리던 부동산 중개업자가 연락해서 말했습니다. 사모님, 건물 임차인들이 요즘 좀 뒤숭숭한 얘기를 하던데요. 사모님 쪽에서 자금 사정이 안 좋다는 소문이. 누가 그래요? 누가 그런 말해? 다급하게 소리치자 중개업자는 당황한 듯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 저도 그냥 들은 얘기예요. 근데 사모님이 거래하던 은행들이 요즘 내부 정리 들어갔다고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난 뒤 영란 씨는 한참 동안 소파에 앉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우연이야. 우연. 하지만 아무리 되뇌어도 불안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오후 4시 다섯 번째 균열이 터졌습니다. 신용카드 문자였습니다. 한도 초과로 결제가 거절되었습니다. 칼처럼 다려입는 샤넬 재킷을 산 것도 아니었고 명품을 긁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생필품 정도만 결제하려 했는데 카드가 막힌 것입니다. 뭐야? 왜 이게?
급히 카드사에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회원님, 연체건으로 인해 자동한도 축소가 진행됐습니다. 연체요? 내가 무슨 연체요? 회원님 명의 대출건 중 일부가 연체 정보로 조회되고 있습니다. 대출은 자동이체인데요. 상담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축은행 쪽에서 출금 보류 요청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영란 씨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저축은행? 그 할머니 혹시? 생각이 꼬리를 물고 달려갔습니다. 상견례 날 했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되살아났습니다. 부모 없는 애가 우리 집에 들어오겠다고? 그건 꿈깨라. 그리고 대답 대신 가만히 바라보던 할머니의 얼굴.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긴 그 말. 꼭 기억할게요. 그 조용한 한마디가 지금은 칼날처럼 마음을 찔러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녁 7시. 결정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집주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배 사모님 요즘 상황이 안 좋다던데요? 그 말만으로도 이미 영란 씨는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아, 잠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금방 해결될 거예요. 그러나 집주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제 재산이 먼저예요. 전세 보증금 압류 들어오기 전에 방 좀 빼주셔야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영란 씨는 손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방을 빼라고요? 이 집은 자신이 실제 소유한 집이 아니었지만 강남 중심부라는 이유 하나로 체면을 유지해 오던 마지막 공간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체면마저 지금 이렇게 무참히 무너져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란 씨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하셨습니다. 도대체 뭐부터 잘못된 거지? 하지만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상견례 날. 그날 건드리지 말았어야 할 사람을 건드린 것. 그리고 마음속에서 작고 서늘한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그 할머니 그 사람이 나를 벼랑으로 밀고 있는 게 맞아. 분명히 맞아. 처음엔 부정했고 그 다음엔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견례의 그 단 한마디로 시작된 균열은 이제 현실을 송두리째 흔드는 추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영란 씨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집주인의 전화가 끊기고 난 뒤 영란 씨는 한동안 그대로 굳어앉아 계셨습니다. 거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박또박 귀에 박혔습니다. 방을 빼라고?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서류 정리해 놓은 책상도 명품으로 채운 드레스룸도 강남 사모님이라는 체면을 붙든 마지막 장소가 바로 이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마지막 줄마저 끊겨버린 겁니다. 잠시 뒤 방문이 열리고 도연 씨가 멀뚱히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었어요? 영란 씨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집 빼래. 이달 말까지. 도연 씨는 그 말을 듣고도 잠시 이해를 못하듯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뒤늦게 정신이 든 듯 말했습니다. 집을 왜요? 우리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 말에 영란 씨는 참았던 감정이 다시 터져버렸습니다. 문제 없긴 뭐가 없어. 지금 은행도 건물 세입자들도 중개업자도 다들 내 뒤에서 소문을 내고 있다니까. 돈줄이 막힌 것 같다고. 도연 씨는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로 이사하면 되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그 말이 오히려 영란 씨의 마음을 더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다른 데로? 그게 말처럼 쉬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계좌는 압류 조치가 걸렸고 카드 한도는 줄었으며 현금 역시 대부분 건물 운영 자금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영란 씨는 현실을 인정하기 싫었지만 결국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연아, 우리 돈이 없어. 당장 방을 얻을 돈도. 도연 씨는 순간 영란 씨의 말을 듣고도 아무 반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멍한 표정으로 믿기지 않는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돈이 없다고? 없다니까? 정말 없어. 강남에서 방 구할 돈은커녕 당장 오늘 저녁 밥값도 걱정해야 할 판이야. 그제야 도연 씨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결국 두 사람은 짐을 대충 꾸렸습니다. 명품이 가득했던 집이었지만 가져갈 수 있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가져가 봤자 압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컸기 때문입니다. 결국 들고 나온 것은 몇 벌의 옷, 세면도구, 그리고 최소한의 식비뿐이었습니다. 짐을 끌고 집을 나서는 순간 영란 씨는 문득 고개를 들어 아파트 외벽을 바라보셨습니다. 내가 이 건물에 사는 것도 아니었지. 전세였지. 그 자조가 스스로에게 더 비참하게 들렸습니다. 강남 한복판 화려한 불빛 아래에서 자는 척하며 체면만 유지해온 지난날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택시를 타고 도착한 곳은 강남역 근처의 24시간 찜질방이었습니다. 그나마 강남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곳이라 영란 씨의 마지막 자존심이 허락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찜질방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그 자존심은 산산이 부서져 내려갔습니다. 혼잡한 로비, 축축한 매트에서 풍기는 냄새, 어디선가 들려오는 코 고는 소리. 영란 씨는 순식간에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엄마 여기서 자는 거예요? 도연 씨가 조심스럽게 묻자 영란 씨는 차마 말이 나오지 않아 잠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입장료 10,000원을 계산하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카드로 결제해 오던 사람이 지갑 속 구겨진 현금 몇 장을 꺼내는 그 순간 자존심은 다시 한번 깊게 찢겨나갔습니다. 찜질방 수면실은 더 참혹했습니다. 좁고 어두운 방 안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닥다닥 누워 있었습니다. 중년 남성이 큰 소리로 코를 골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젊은 아이들이 배달 음식을 먹으며 떠들어댔습니다. 약간 취해 보이는 손님 2명은 잠자리에서도 계속 불평을 늘어놓고 있었지요. 그 가운데 누런 찜질복을 걸친 영란 씨는 딱딱한 매트 위에 앉아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셨습니다. 그곳은 어느 자리보다 비참했습니다. 엄마 나 배고파. 귀 옆에서 들려오는 도연 씨의 목소리가 차라리 칼보다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저기 매점에서 라면이라도.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영란 씨는 예민하게 소리를 치셨습니다. 라면? 라면을 먹어? 지금 이 상황에 라면을? 엄마, 우리가 내일 어디서 자게 될지 모르는데 라면이 목구멍에 넘어가. 그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지자 사람들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한마디씩 쏟아냈습니다. 아줌마, 조용히 좀 해요. 여긴 다들 자러 오는 데라니까? 거지들 왜 이렇게 시끄러워? 그 말에 영란 씨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거지. 그 단어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늘 자신이 무시하던 말, 늘 자신이 하던 말. 그 말이 이제 자신에게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영란 씨는 주저앉은 채 입술을 꽉 물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닦을 휴지도 아까워 손등으로 대충 훔치셨습니다. 하룻밤을 겨우 넘기고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지갑엔 돈이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찜질방 입장료조차 더 낼 수 없다는 사실이 가슴을 더 압박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찜질방에서 쫓아내듯 나왔고 하염없이 길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엄마, 그럼 이제 어디로 가요? 도연 씨가 물었습니다. 영란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한마디를 힘겹게 꺼냈습니다. 고시원 가자.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영란 씨 본인도 스스로를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술을 달달 떨었습니다. 지하철을 한참 타고 도착한 외곽의 허름한 고시원. 낡은 좁은 계단, 곰팡이 냄새, 깜빡이는 형광등. 관리인은 건성으로 말했습니다. 보증금 없고 월세 선불 35만 원. 방은 뭐 좁긴 한데 둘이 쓰려면 불편할 거예요. 불친절한 태도에 눈살이 찌푸려졌지만 지금은 불만을 말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문을 열어 들어간 방 안. 창문도 없는 한 평짜리 공간에 바퀴벌레가 천천히 벽을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도연 씨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마, 안 돼. 여기서 어떻게 살아? 영란 씨는 말없이 신발로 벌레를 눌러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살아야 한다. 그 말은 마치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스스로를 납득시키기도 아들을 설득하기도 위한 말이었지요. 하지만 그 말 뒤에 이어진 속마음은 차마 입 밖에 낼 수 없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떨어진 거지? 도대체 어디부터 잘못된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떠오른 사람 하나. 한옥에서 조용히 차를 내리던 그 할머니. 그 조용한 눈빛이 지금은 왜 이렇게 선명하게 떠오르는 걸까? 영란 씨는 무너진 고시원 방바닥에 무릎을 모은 채 작게 떨리는 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녀의 추락은 이제 눈에 보일 만큼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추락의 끝이 어디인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고시원에 들어온 첫날 밤 영란 씨는 바닥에 쪼그리고 앉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하셨습니다. 좁디 좁은 방 안에는 숨이 턱 막힐 정도로 습기가 가득했고 천장 구석에서는 물인지 곰팡이인지 알 수 없는 얼룩이 번져 있었습니다. 이곳이 이제 자신과 아들의 삶이 된다는 사실을 몸이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도연 씨도 축 처진 어깨로 방바닥에 앉아 벽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생 호텔 침대와 좋은 집에서만 지내던 그가 단 하루 만에 이런 공간에서 숨을 참고 있는 모습은 어딘지 초라해 보였습니다. 엄마, 나 숨이 안 쉬어져. 도연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란 씨는 억지로 마음을 다잡으며 말했지만 본인 목소리 역시 떨리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버티면 돼. 잠깐이야. 금방 다시 올라갈 수 있어. 하지만 그녀의 말끝은 스스로도 확신이 없다는 듯 흐릿했습니다. 어디로 올라가야 하는지,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어지자 고시원 특유의 소음이 하나둘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옆방에서 코 고는 소리, 누군가 라면 물을 끓이는 소리, 누군가 욕을 하며 통화하는 소리, 또 다른 방에서 들려오는 기침 소리까지. 벽이 너무 얇아 모든 소리가 그대로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도연 씨는 불편한 듯 몸을 뒤척이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나 여기서 못 자겠어. 조금만 참아. 차라리 집에 가면 안 돼? 집이 어딨어. 이미 방 빼라고 했잖아. 영란 씨는 자신도 모르게 고함을 질렀고 그 순간 방 안의 정막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방에서 누군가 벽을 쿵 하고 쳤습니다. 조용히 좀 해요. 여기 호텔 아니에요. 그 말이 영란 씨의 가슴을 세게 후려쳤습니다. 평생 남에게 조용히 해라, 예의를 지켜라라고 하던 자신이 이제 그 말 그대로 되돌아오는 자리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입술을 꽉 깨물자 피맛이 살짝 났습니다. 그럼에도 눈물이 흐르지 않도록 애써 참았습니다. 울면 지는 거야. 내가 여기까지 떨어질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잡아 보았지만 그 다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쯤 도연 씨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나 배고파.
영란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 말이 오늘 들어서 몇 번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참아. 내일까지는 참아야 해. 엄마는 안 배고파? 나 진짜 머리가 어지러워. 영란 씨는 한숨을 깊게 내쉬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지폐를 꺼냈습니다. 구겨진 1,000원짜리들이 몇 장 남아 있었습니다. 창피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내려가자. 편의점이라도 가보자. 두 사람은 고시원 복도 끝에 있는 공동 슬리퍼를 신어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좁은 계단에는 오래된 곰팡이 냄새가 배어 있었고 형광등은 계속 깜빡이며 신경을 거슬리게 했습니다. 편의점 앞에서 영란 씨는 지갑을 열어 1,000원짜리 몇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삼각김밥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도연 씨는 투덜거리듯 말했습니다. 하나만 사요? 나 혼자 먹으라고? 둘 다 먹을 수도 없잖아. 돈이 없는데. 도연 씨는 듣기 싫다는 듯 고개를 과하게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 행동 자체가 영란 씨에게 큰 상처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내가 너한테 무슨 말을 바라는 것도 아니야. 지금 이 상황에서 그냥 좀 가만히 있어주면 안 돼? 영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도연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삼각김밥 봉지만 뜯어 씹기 시작했습니다. 그 씹는 소리가 영란 씨에게는 이상하게도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마치 자신이 먹을 것도 없이 굶을 운명이라는 걸 상기시키기라도 하듯이. 다음 날 아침 고시원 방 안은 여전히 습했고 바닥은 차가웠습니다. 영란 씨는 밤새 거의 잠을 자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세수를 하려고 공동화 장실에 갔는데 그곳에서 또 한 번 자존심을 내려두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낡은 세면대 위에는 얼룩이 가득했고 배수구는 막혔는지 물이 잘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며칠째 청소하지 않은 듯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 앞에서 한 젊은 여학생이 턱을 괴고 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줌마도 여기 사세요? 처음 봐요. 네, 잠깐이요. 다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몇 달씩 살아요. 그 말은 듣는 순간 가슴 한가운데를 후벼 팠습니다. 몇 달씩 살아요? 내가 여기서 몇 달을? 녀석은 아무렇지 않게 칫솔질을 이어갔지만 영란 씨는 그 말에 크게 흔들렸습니다. 방으로 돌아오자 도연 씨는 여전히 바닥에 누워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진짜 여기서 못 살아. 나 숨 막혀 죽겠어. 그 말에 영란 씨는 쓴웃음만 흘렸습니다. 그럼 내가 일자리를 찾아봐. 내가 무슨 일을 해? 나 MBA까지 했는데. 그래, 그 MBA가 지금 우리 살리는데 도움이 되니? 도연 씨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엄마는 왜 다 나한테만 뭐라고 해요?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영란 씨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 때문이라고? 그렇잖아요. 엄마가 그날 상견례에서 그렇게 안 했으면 우리가 왜 여기 있어요? 그 한마디는 말 그대로 칼날처럼 영란 씨의 가슴을 베었습니다. 상견례의 그날 그녀가 뱉어버린 독한 말들. 그 말이 이제 이렇게 돌아와 자신의 아들 입에서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영란 씨는 천천히 바닥에 내려앉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이 틀린 말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그날부터 무너졌다는 걸. 그리고 더욱 끔찍한 깨달음이 하나 찾아왔습니다. 혹시 진짜 그 할머니 때문인가?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누군가 분명히 자신을 향해 칼날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그 칼날은 너무 조용하고 너무 치밀하고 너무 잔인했습니다. 영란 씨의 추락은
이제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된 시작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고시원에서의 생활이 시작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비도 오지 않은 날씨인데도 방 안은 유난히 눅눅했고 에어컨은 소리만 요란하게 날 뿐 시원함은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문틈으로는 계속 라면 냄새와 담배 냄새가 섞여 들어왔고 바깥 복도에서는 누군가의 기침 소리가 반복해서 들려왔습니다. 그 기침 소리가 유난히 영란 씨의 신경을 긁었습니다. 조용히 살려는 사람들에게 불쾌한 소음을 준다고 과거 자신이 엄격히 꾸짖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자신을 생각하니 그 모든 순간들이 부메랑처럼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도연 씨는 짜증을 한 움큼 안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여기 진짜 못 견디겠어. 나 미칠 것 같아. 미칠 것 같긴 나도 마찬가지야. 그럼 어디로 가요? 찜질방도 돈 없어서 못 가는데? 영란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을 열면 울음이 터질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도연 씨의 휴대폰에서 딩-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도연 씨는 화면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우리 자동차도 압류 들어왔어. 영란 씨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뭐라고? 렌트비 체납됐다고 회수 조치 들어간대. 영란 씨는 손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차는 평생 자신이 누리던 최소한의 이동 수단이었습니다. 그마저 사라진다는 게 너무 가혹했습니다. 도연 씨는 분노를 참지 못한 듯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왜 그날 그랬어? 왜 상견례에서 그렇게까지 해야 했냐고. 내가 얼마나 부탁했잖아. 조용히 좀 있으라고. 그 고함이 좁은 방 안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벽은 얇고 소리는 그대로 복도로 흘러나갔습니다. 잠시 후 복도에서 누군가 문을 쾅 치며 소리쳤습니다. 아줌마들, 시끄럽다니까요. 여긴 다들 일하는 사람들 사는 곳이야. 그 순간 한 평짜리 방의 공기가 완전히 찢어져 버린 듯 했습니다. 영란 씨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감싸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에게 소리치고 타인이 자신에게 소리치고 모든 사람이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돼야 해? 그녀는 작은 울음을 삼키며 바닥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오 무렵 고시원 앞 편의점에서 미역국 컵라면을 사와 끓이려던 순간 영란 씨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은행이었습니다. 사모님, 남아있는 자산 관련해서 최종 점검이 필요합니다. 오늘 중으로 방문 가능하실까요? 무슨 점검이요? 그만 좀 하라니까요.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상부 지시라 배 사모님 관련 건은 특별관리로 분류됐습니다. 특별관리. 그 단어는 그녀의 등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특별관리라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위험도가 높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배 사모님 관련 금융거래가 지속적으로 거절되고 있는 이유가 있다고만 파악되네요. 이유가 있다니요? 상담원의 목소리가 미묘하게 낮아졌습니다. 저희도 정확한 원인은 모릅니다만 어떤 고위 고객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고위 고객, 지시, 그 두 단어가 영란 씨의 혈관 속으로 얼음물을 들이붓는 것처럼 퍼져갔습니다. 혹시 한성저축은행 쪽인가요? 그 부분은 저희도 확인이 안 됩니다. 다만 최근 그쪽 계열에서 큰 움직임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한성저축은행, 한성파이낸스, 그리고 그 뒤에 있을지도 모르는 실세. 그 순간 영란 씨의 머릿속에 오직 한 사람만 떠올랐습니다. 상견례 날 조용히 앉아있던, 말을 거의 하지 않았던, 그러나 누구보다 깊은 눈빛을 가진 그 할머니.
혹시 정말 그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지만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자신의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설마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고시원 안의 공기는 더 답답해지고 둘 사이의 공기도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도연 씨는 계속 누워서 불평했습니다. 엄마, 나 머리 아파. 나 허리 아파. 나 잠 못 자. 너만 힘든 줄 알아? 나도 힘들어. 근데 왜 엄마는 아무것도 안 해요? 왜 가만히 있어요? 뭘 좀 해봐요. 무슨 뭘 하라고. 도연 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그 할머니 찾아가요. 가서 사과하든 빌든 제발 좀 어떻게든 해보라고요. 내가 왜 이런 꼴을 겪어야 하냐고요. 그 말은 영란 씨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그녀는 목소리를 떨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맞아. 그 말이 맞아. 그리고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잘못했음을 조금이나마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엔 불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이건 누군가의 의도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향해 걸어온 아주 긴 칼날입니다. 그리고 그 칼날의 주인은 아마도 자신이 비웃었던 바로 그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밤이 되자 영란 씨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좁은 고시원 복도 끝에 있는 창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창밖은 캄캄했고 멀리 도심의 불빛만 희미하게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아온 거지. 처음으로 진심으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후회보다 더 큰 감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이제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 명백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영란 씨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가야겠다. 그 집으로.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모두 내려놓고 그동안 무시했던 그 할머니의 집 대문 앞에 서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도연 씨는 그 말을 듣고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정만큼은 처음으로 약간의 희망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영란 씨는 마음 한켠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내 아들이 이런 표정을 짓는 게 이게 다 누구 때문이지? 그리고 대답이 떠올랐습니다. 자신 때문입니다. 창문 밖의 바람이 고시원 복도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습한 공기를 밀어내고 약간이나마 시원한 바람이 방 안을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영란 씨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내일 마주하게 될 그 할머니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마지막 시험이 될 거라는 사실을. 그 다음 날 오후 비가 내릴 것도 아닌데 공기가 축축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영란 씨는 고시원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마지막으로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이제 이 방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아니면 이마저도 잃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도연 씨는 침대도 없는 바닥에 누운 채 어머니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눈 밑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와 있었고 며칠 동안 제대로 씻지 못한 얼굴은 점점 패여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진짜 가려고요? 그래. 가야지. 안 가면 우리 끝이야. 그 말은 말 그대로였습니다. 누구에게 기댈 곳도 빌릴 곳도 의지할 사람도 이제는 남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붙잡을 수 있는 끈은 상견례 날 비웃었던 그 할머니 바로 숙자 씨였습니다. 고시원에서 내려와 좁은 골목을 나서는 순간 공기에서 나는 냄새가 유독 역하게 느껴졌습니다. 분식집에서 튀김 기름 타는 냄새, 고물상에서 풍겨오는 철 냄새, 누군가 피운 담배 냄새까지 뒤섞여 영란 씨의 머리를
더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지하철역까지 가는 길에서 그녀는 몇 번이나 걸음을 멈출 뻔했습니다. 지하철을 타본 지 너무 오래되어 그 소음과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을 찌를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뒤를 돌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가야 돼. 오늘 끝내야 돼.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자신에게 계속 주문을 걸 듯 중얼거렸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버스를 갈아타고 또 한참을 걸어 도착한 곳은 그날 상견례 전 도연 씨가 데려다 줬던 바로 그 골목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골목조차 다시 찾아올 일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자신은 강남 중심 아파트에서 편안히 살고 있었으니까요. 이 골목을 촌스럽다고 비웃었던 기억이 발끝에서부터 서늘하게 치고 올라왔습니다. 골목의 공기는 조용했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날이었지만 그 집 앞만큼은 유독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없어 보인다고 비웃었던 그 집, 작은 마당이 있는 한옥이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문 앞에 서는 순간 영란 씨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 문을 두드려야만 하는 걸까요? 정말 무릎을 꿇어야만 하는 걸까요? 하지만 돌아가면 다시 고시원입니다. 다시 굶고, 다시 모욕당하고, 다시 추락하는 삶뿐입니다. 가자, 이제 끝내자. 그녀는 손등으로 눈가를 한번 훔치고 큰 숨을 들이마신 후 대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또 처음 두드린 소리는 너무 약해서 문 밖으로 새어나가기조차 어려워 보였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는 조금 더 큰 소리로 두드렸습니다. 똑똑. 한참 후에야 문 안쪽에서 기척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문 앞에 선 사람은 바로 숙자 씨였습니다. 그녀는 놀란 기색도 없이 마치 오늘 이 시간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으로 영란 씨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왔어요? 조용하지만 묘하게 힘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영란 씨는 말문이 막혀 고개만 조아렸습니다. 목이 바짝 말라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숙자 씨는 잠시 영란 씨를 바라보다가 대문을 조금 더 열며 말했습니다. 들어와요. 여기서 서 있을 순 없잖아요. 말은 따뜻했지만 그 속에 깔린 분위기는 단호했습니다. 영란 씨는 천천히 발걸음을 마당 안으로 내디뎠습니다. 마당을 지나 대청마루로 올라가자 따뜻한 보리차 향이 은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숙자 씨는 조용히 차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앉아요. 영란 씨는 떨리는 손으로 차잔을 잡았습니다. 그 따뜻함이 손가락 끝에 닿는 순간 그동안 참고 있던 감정이 한꺼번에 무너질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며 버텼습니다. 숙자 씨는 영란 씨의 일그러진 표정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로 왔어요? 그 질문은 이미 대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확인을 위해 묻는 듯한 톤이었습니다. 영란 씨는 숨을 들이마신 후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죄송합니다. 그녀의 첫마디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하지만 숙자 씨는 들은 듯 대답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마치 그녀가 끝까지 말하게 만들기라도 하듯이 영란 씨는 결국 고개를 더 깊게 숙였습니다. 저 잘못했습니다. 그날 상견례에서 제가 했던 말들 다 잘못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말이 끊길 때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셔야 했습니다. 숙자 씨는 조용히 차를 마시며 듣고 있었습니다.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는 얼굴이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영란 씨는 결국 견디지 못하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이 바닥과 부딪히며 나는 둔탁한 소리가 마당 안의 공기를 가르며 울렸습니다. 숙자 씨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 조용히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영란 씨는 바닥에 이마를 깊게 박으며 말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우리 아들까지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말이 끊기고 숨이 흐트러지고 눈물이 바닥에 떨어지며 작은 소리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모습은 불과 열흘 전 호텔에서 고개를 높이 들고 명품 스카프를 두른 채 팔자 고치려 든 애가 어디서 라고 말하던 사람과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숙자 씨는 천천히 차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말에는 비웃음도 조롱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훨씬 더 깊고 묵직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영란 씨는 말없이 흐느끼기만 했습니다. 숙자 씨는 잠시 그녀를 그대로 두었다가 아주 천천히 덧붙였습니다. 내가 하나만 묻고 싶어요. 영란 씨는 얼굴을 들지 못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물어보세요. 당신 그날 정말 우리 윤서한테 그렇게 말할 필요가 있었나요? 그 한마디는 영란 씨의 심장을 정면으로 후려친 듯 했습니다. 부모 없는 애는 우리 집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그 말이 당신 입에서 왜 나왔죠? 영란 씨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떨리는 입술로 억지로 진실을 꺼냈습니다. 그땐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이 집안이 다라고, 내 아들은 좋은 집안이랑 결혼해야 한다고. 그 말은 영란 씨 스스로도 부끄러운 진실이었습니다. 숙자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요. 이제야 솔직한 말이 나오는군요.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당 너머로 걸어가더니 잠시 뒤 돌아와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더 말하면 서로 감정만 상할 테니까. 영란 씨는 바닥에 엎드린 채 숨을 몰아 쉬었습니다. 숙자 씨는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다시 와요. 윤서가 올 겁니다. 그 아이 앞에서 오늘처럼 아니, 그보다 더 솔직하게 사과하세요. 그 말은 영란 씨의 귀에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그 아이가 받아들이든 말든 그건 그 아이의 선택이에요. 하지만 사과는 당신이 해야 할 몫이에요. 영란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꼭 오겠습니다. 숙자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가봐요. 오늘은. 그 말에 영란 씨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눈가가 뜨겁게 부어 있었고 무릎은 충혈된 듯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순간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조용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영란 씨는 인생에서 가장 깊고 아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무릎은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평생 쌓아온 오만과 위선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직 모릅니다. 내일 진짜 심판은 윤서 씨 앞에서 내려진다는 걸. 다음 날 저녁 기온은 크게 떨어졌지만 공기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윤서 씨는 회사에서 퇴근해 어두워진 골목을 따라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오늘 와서 마주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을 때부터 이미 마음 한가운데에서 오래 묵혀둔 상처가 다시 꿈틀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대문 앞에 다다른 윤서 씨는 마당에 밝게 켜진 조명을 보고 숨을 한번 고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마루 끝자락에 쪼그려 앉아 있는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영란 씨와 그 뒤에 고개를 숙이고 있는 도연 씨. 윤서 씨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2번 크게 뛰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열흘 전 상견례에서 부모 없는 애라고, 근본이 없다고, 팔자 고치려는 거라고 말하던 그 사람들이 지금은 바람만 불어도 넘어갈 것처럼 초라하고 작아 보였습니다. 숙자 씨는 마루 쪽에서 조용히 말했다. 왔니, 윤서야. 앉아라. 윤서 씨는 마루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자리를 잡기까지의 그 몇 초가 너무 길게 느껴질 정도로 숨이 고르지 않았습니다. 눈을 들자 영란 씨가 바닥을 짚으며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윤서야. 그녀가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부른 순간이었습니다. 그 음성에는 자존심도 거만함도 우월감도 없었습니다. 그저 무너진 인간의 마지막 호소만 남아 있었습니다. 영란 씨는 떨리는 입술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날 내가 했던 말들 정말 잘못됐어. 아니, 잘못 정도가 아니라 그건 사람에게 할 말이 아니었어. 말을 잇는 동안 영란 씨의 손등이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자리에서 자신이 벌을 받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윤서 씨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영란 씨는 한번 크게 숨을 들이마시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부모 잘 만나서 돈 조금 있다고 명품 들고 다닌다고 세상이 내 발 아래 있다고 착각했어. 그녀는 손등으로 눈가를 닦으며 울먹였습니다. 그날 너를 철저히 깔봤어. 너한테 상처 준 게 아니라 너를 짓밟았어.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걸 며칠 동안 계속 생각했어. 그녀의 말은 끊어지듯 이어졌지만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숙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은 따뜻하지도 그렇다고 날카롭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모든 걸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도연 씨가 조심스럽게 어머니 옆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도 윤서 씨한테 정말 미안해요. 윤서 씨는 아주 천천히 시선을 그쪽으로 돌렸습니다. 도연 씨는 한참 동안 말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그날 제가 한 말 기억나죠? 윤서 씨가 노력하면 되지 않겠냐고. 그 말 제가 그날 얼마나 비겁했는지 깨달았어요. 그는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평소엔 멋있게 굴고 당신 앞에서는 따뜻한 척했지만 정작 필요한 순간엔 당신 편 한 번 못 들었어요. 윤서 씨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1년 동안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기대도 신뢰도 미련도 모두 그 안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무릎을 꿇고 있는 걸 냉정하게만 바라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영란 씨는 도연 씨 뒤에서 또 한 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발 우리를 미워해도 돼. 근데 우리가 살 수 있기만 해줘. 그 말에 숙자 씨가 고개를 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부탁은 내가 들어줄 일이 아니지. 영란 씨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숙자 씨는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윤서에게 상처 준 건 윤서에게 사과하고 살 길을 찾는 건 당신들이 알아서 해야지. 그걸 왜 우리한테 기대요? 아니, 저는 그냥 당신들 지금까지 그냥으로 살았잖아요. 돈 있으면 다 되는 줄 알다가 그게 아니란 걸 이제야 깨달은 거고. 숙자 씨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어느 꾸중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윤서 씨는 아주 길게 숨을 내쉬고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저 솔직하게 말할게요. 영란 씨와 도연 씨가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 마음이 복잡해요. 두 분을 보면 그날 밤의 말들이 전부 다시 떠올라요. 윤서 씨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무게가 됐는지 두 분은 아직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영란 씨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아, 나도 이제야 알아. 윤서 씨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직 완전히는 모르실 거예요. 저도 아직 용서가 안 됐으니까요. 그 말에 도연 씨의 얼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윤서 씨는 그대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못해요. 그 말은 칼날처럼 날카롭지는 않았지만 너무나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워하면서 살고 싶진 않아요. 그건 저한테도 짐이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란 씨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들지 못했고 도연 씨는 어깨를 흔들며 울음을 참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윤서 씨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미워하진 않을게요. 하지만 다시 돌아가진 않을 거예요. 그 말은 두 사람에게 내려진 아주 큰 그러나 당연한 결론이었습니다. 숙자 씨가 조용히 손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잘했다, 윤서야. 그 말에 윤서 씨의 눈가가 살짝 젖었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란 씨와 도연 씨는 마루 끝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작게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마지막 남은 체면과 자존심마저 조심스럽게 걷어냈습니다. 두 사람은 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걸음은 느리고 흔들렸으며 뒷모습은 이전과 달리 무겁고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대문을 나설 때 영란 씨는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원망도 분노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심스럽게 인정하는 듯한 표정 하나. 이 모든 결과는 내가 만든 것이다. 그렇게 두 사람은 어둠 속 골목으로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슬픔도 후회도 분노도 모두 뒤에 남긴 채 그리고 마루에서는 숙자 씨와 윤서 씨가 조용히 저녁 바람을 맞고 있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는 끝내 치유의 문을 연 사람과 끝내 자기 삶의 무너짐을 마주한 사람의 두 가지 온도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 윤서 씨는 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해야지. 그날 밤 두 사람이 골목 끝으로 사라지고 나자 한옥마당에는 다시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울음과 후회와 사과의 기운이 가득 차 있던 자리에 이상하리만큼 맑은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윤서 씨는 마루 끝에 앉아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남은 긴장이 천천히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몸은 지쳤는데 이상하게 마음 한 구석은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숙자 씨가 부엌 쪽에서 나와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들고 왔습니다. 윤서야, 이거라도 좀 먹어라. 하루 종일 속만 썩였을 텐데 뭐라도 넣어야지. 윤서 씨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어설프게만 올라갔습니다. 할머니, 저 올 줄 알았는데 눈물이 안 나요. 그 말에 숙자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울 만큼 울어서 그런 거야. 이제는 앞을 봐야지. 윤서 씨는 숟가락을 들어 천천히 국을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억지로라도 한 숟가락 넘기니 장기들이 제자리를 찾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질문에는 여러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상견례도 결혼도 1년간의 사랑도 끝났습니다. 복수도 끝났습니다.
그러고 나니 그 다음이 막막하게 느껴졌던 겁니다. 숙자 씨는 잠시 손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 아까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했지? 이제 내가 내 기준대로 살겠다고 하지 않았나? 윤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더 이상 남들 기준에 맞춰 살고 싶지 않다고. 부모 없다는 말, 집안이 어떻다는 말. 그런 걸로 평가받고 휘둘리고 싶지 않다고. 그래. 그 말 한 번 했으면 이제 그 책임도 져야지. 윤서 씨는 할머니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책임이요? 그래. 내 기준대로 살겠다고 입 밖으로 꺼냈으면 이제는 남 탓할 구석이 없어지는 거지. 회사 탓, 세상 탓, 집안 탓. 그런 말할 구멍이 없어진다는 뜻이야. 그게 쉬운 길은 아니지만 한번 제대로 시작하면 누구 밑에서 눈치 보며 사는 것보단 훨씬 덜 비참하다. 숙자 씨의 목소리에는 40년 넘게 돈과 사람을 모두 겪어본 사람의 단단한 확신이 묻어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윤서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럼 진짜 제가 하고 싶었던 거 한번 해봐도 될까요? 해봐야지.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까지 버틴 거다. 근데 저는 아직 아무것도 없는데요. 경험도, 인맥도, 돈도. 윤서 씨가 돈이라는 단어를 꺼내자 숙자 씨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돈은 내가 있지 않냐? 그 말은 허세도 자랑도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사실을 말하는 담담한 선언에 가까웠습니다. 윤서 씨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저 그냥 손 벌리는 사람 되는 것 같아서. 숙자 씨가 살짝 웃으며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평생 뭐 하면서 살아온 사람 같냐? 시장에서 반찬 파셨죠. 그것도 맞고.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지. 숙자 씨는 잠시 자리를 일어나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가 두툼한 서류철과 낡은 공책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 공책은 윤서 씨에게도 낯이 익었습니다. 며칠 전 처음 보여주었던 숙자 씨 인생이 적힌 작은 가계부이자 기록장이었습니다. 숙자 씨는 그 공책을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여기 내가 처음 공장 다닐 때 벌던 월급 액수부터 적혀 있다. 연필로 눌러 쓴 숫자들이 몇십 년의 세월을 버텨온 듯 종이 위에서 빗발에 서 있었습니다. 여기 봐라. 이때가 내가 너희 아빠 데리고 월세방 다니던 시절이다. 새벽에 시장 나갔다가 밤에 공장 다니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신협에 조금씩 넣기 시작했지. 윤서 씨는 숨을 죽이며 그 작은 글씨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배운 게 하나 있다. 사람이 죽을 만큼 힘들 때도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가면 언젠가는 길이 열린다는 거다. 나는 돈으로 그 길을 찾았고 너는 너 나름의 길을 찾으면 된다. 근데 저는 뭘로요? 윤서 씨의 질문은 너무 오래 마음속에 숨겨두었던 진짜 물음이었습니다. 할머니, 저 그냥 회사 다니는 사람 말고 진짜 제가 하는 일 하나 갖고 싶어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본인도 놀랐습니다. 늘 안정이라는 단어 뒤에 숨겨두었던 욕심이 처음으로 솔직하게 얼굴을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숙자 씨는 잠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것 봐라. 있잖아. 내 마음속에. 뭐가요? 하고 싶은 일. 나한테 전에 말했잖아. 우리 음식. 세계에 알리고 싶다고. 그 말에 윤서 씨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거 기억하세요? 내 손녀가 한 말인데 내가 그걸 어떻게 잊냐? 윤서 씨의 눈가가 조금 뜨거워졌습니다. 근데 뭐 그냥 하는 소리였어요. 현실성이 없으니까요. 현실이 없긴 왜 없어?
너 지금 어디서 일하냐? 식품회사 마케팅 대리요. 그래. 시장도 알고, 사람 입맛도 알고, 제품도 아는 사람이 우리 음식을 이야기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왜 덜 현실적이냐? 윤서 씨는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숙자 씨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시장 한복판에서 키운 이유가 뭔 줄 아니? 돈 아끼려고요? 그것도 있지. 근데 그게 다가 아니다. 나는 내가 냄새, 맛, 사람 표정, 말투 이런 걸 몸으로 익힌 아이가 되길 바랐다. 돈이 있건 없건 누가 뭐라고 하건 자기 혀로 맛보고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귀로 듣고 자기 머리로 판단하는 사람. 그 말은 윤서 씨의 심장을 조용히 두드렸습니다. 지금 너는 남들이 정한 기준으로 사느라 너 입맛도 잃고 내 감각도 잃고 내 삶도 잃고 있었던 거다. 이제는 되찾아야지. 윤서 씨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말 하나하나가 속에 쌓여있던 돌덩이를 조금씩 치워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럼 할머니, 저 진짜 해봐도 될까요? 뭘? 저 퇴사하고 식품 브랜드 나만의 걸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 말은 처음으로 입 밖으로 나온 윤서 씨의 진짜 꿈이었습니다. 할머니 반찬처럼 집밥 같은 음식으로 사람들 마음을 좀 편하게 해주는 브랜드요. 누가 부모가 있든 없든 어디 출신이든 얼마를 벌든 상관없이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거요. 말을 하다 보니 스스로도 놀랄 만큼 그려지는 그림들이 많았습니다. 숙자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보자. 정말요? 내가 평생 모은 돈이 언제까지 통장 속 숫자로만 남아있을 줄 아냐? 사람은 자기가 믿는 사람에게 자기를 걸어야 한다. 나는 내 손녀한테 투자하는 게 제일 안전하다고 본다. 그 말에 윤서 씨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투자요? 그래. 괜히 어려운 말 쓸 것도 없다. 사업 자금은 내가 된다. 대신 조건이 있다. 조건이요? 첫째, 내 이름으로 해라. 남 이름 뒤에 숨지 말고. 둘째, 돈 벌려고만 하지 마라. 사람 마음 먼저 챙겨라. 셋째, 성공하든 실패하든 다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버텨라. 세 가지 조건은 많지도 적지도 않은 딱 필요한 무게만 실려 있었습니다. 윤서 씨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할머니, 저 겁나요. 그 말에 숙자 씨는 웃었습니다. 겁나는 게 당연하다. 안 겁나는 사람은 진지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근데 하나만 기억해라. 내가 어디 가서 누군가한테 무시당하고 뒤통수 맞고 눈물 흘리는 건 이제 끝이다. 윤서 씨의 눈이 다시 흔들렸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흘릴 눈물은 버겁고 힘든 일 하다가 스스로한테 내는 눈물이었으면 좋겠다. 그건 남이 준 상처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살아낸 증거니까. 그 밤 한옥마당에는 조용한 결심 하나가 새롭게 내려앉았습니다. 윤서 씨는 방으로 돌아와 오랜만에 노트북을 켰습니다. 회사 보고서가 아니라 자기 삶을 위한 문서를 열었습니다. 제목 하나에 처음으로 이런 문장을 적었습니다. 프로젝트 내 이름으로 만드는 첫 번째 브랜드. 그리고 빈 화면 위에 조심스럽게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키워드 집밥, 시장, 할머니 손맛, 눈물 나게 따뜻한 음식. 손이 떨렸지만 그 떨림이 싫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소리가 방 안까지 들려왔습니다.
그 리듬이 이상하게 마음을 진정시키는 자장가처럼 느껴졌습니다. 윤서 씨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아빠, 저 한번 해볼게요. 남이 정해준 길 말고 제가 고른 길로요. 창밖 밤하늘에는 어제보다 조금 더 많은 별이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별 아래 한 사람의 인생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새로운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 한옥의 작은 부엌에서는 은은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숙자 씨는 늘 그렇듯 조용히 아침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칼이 도마를 치는 단정한 소리, 끓는 물 위로 퍼지는 미역향, 묵직한 국물이 우러나는 소리까지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지만 그 안에는 묘하게 새로운 하루의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서 씨는 잠에서 깨 마루로 조용히 나와 앉았습니다. 밤새 거의 못 자다시피 했는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된 짐 하나를 어젯밤에 내려놓은 듯한 가벼움이 느껴졌습니다. 깨었니? 숙자 씨가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며 물었습니다. 네, 할머니. 오늘은 좀 빨리 일어나졌어요. 그래. 시작하려는 사람들은 원래 새벽에 눈이 떠지는 법이지. 그 한마디에 윤서 씨는 가벼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그 말로 자신이 이제 새로운 길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따뜻하게 확인받는 듯 했습니다. 아침 식탁에서는 두 사람이 함께 앉아 조용히 국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오랫동안 반복해온 일상이지만 오늘은 느낌이 달랐습니다. 윤서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저 오늘 회사에 사직서 내려고요. 숙자 씨는 놀라지도 않은 표정으로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결정했으면 그만큼 책임질 마음도 든 거겠지. 네. 솔직히 말하면 무서워요. 회사라는 울타리 없이 제가 뭘 해낼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무서워도 해야지. 무서움을 안고 가는 게 진짜 어른이 되는 거다. 조용한 말이었지만 윤서 씨의 가슴에 강하게 와닿았습니다. 아침을 먹고 난 뒤 윤서 씨는 방 안으로 들어가 어젯밤 열어두었던 노트북을 다시 펼쳤습니다. 빈 화면 위에는 자신이 적어둔 문장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내 이름으로 만드는 첫 번째 브랜드. 그 문장을 한참 바라보다가 윤서 씨는 손가락을 움직여 천천히 다음 줄을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랜드 컨셉, 집밥 같은 위로, 시장 같은 정직함, 할머니 손맛처럼 오래 남는 향. 문자를 적어 내려가는 순간마다 숨을 들이마시는 느낌이 달라졌습니다. 두려움 대신 작지만 단단한 확신이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다른 곳에서는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강남의 어느 고시원, 좁고 눅눅한 방 안에서 영란 씨와 도연 씨는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바닥에 놓인 작은 컵라면 한 개, 어제 남은 몇천 원으로 사온 아침이었습니다. 영란 씨는 천천히 라면을 젓다가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도연아, 왜요? 오늘 우리 일자리를 알아보자. 도연 씨는 표정을 구기며 말했습니다. 일자리요? 엄마, 지금 제 학력이 뭔데요? 아르바이트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 아르바이트라도 해야지. 도연 씨는 분명히 할머니 집에서 무릎을 꿇고 울던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의 굴욕과 부끄러움이 아직 마음 한 곳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영란 씨는 더 이상 과거의 영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대로는 정말 바닥까지 가는 거야. 이제는 남 탓할 시간도 없어. 그 말에 도연 씨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반항하지도 않았습니다.
가난이라는 현실이, 그르렁대는 배고픔이, 하루하루의 막막함이 모든 자존심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비로소 새로 시작할 자리가 자신들에게도 생기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시 한옥. 윤서 씨는 회사에 보낼 사직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손길은 조심스러웠지만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나 다녀올게요. 그래. 어깨 펴고 갔다 와라. 남들 시선 신경 쓰지 말고. 네. 윤서 씨는 신발을 신고 대문 앞에 섰습니다. 햇살은 따뜻했고 새소리는 유난히 선명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그녀는 어떤 결심을 하듯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묵직한 마음으로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 발걸음은 과거의 자신을 떼어내고 새로운 자신을 향해 가는 첫 번째 걸음이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 동료들은 놀란 눈으로 윤서 씨를 바라봤습니다. 윤서 씨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던데 괜찮아? 휴가 좀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어디서 좋은 자리 알아본 거야? 사람들의 말은 부드럽지만 동시에 가볍기도 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려고요. 그 한마디에 사람들은 더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회사를 나간다는 사람이 이렇게 차분해 보이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윤서 씨는 바로 팀장님을 찾아가 조용히 사직서를 내밀었습니다. 팀장님은 당황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윤서 씨, 무슨 일 있어? 혹시 상견례 문제 때문에? 네, 그것도 있고요. 그래도 여기까지 버티면 승진도 보이는데 진짜 괜찮겠어? 윤서 씨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들 기준으로 보면 아깝겠지만 저한텐 괜찮아요. 제가 정한 길을 한번 걸어보려고요. 그 말은 언젠가 자신이 듣고 싶었던 말이기도 했습니다. 회사 밖으로 걸어 나오자 세상은 그대로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버티기만 했던 곳에서 이제는 자신이 선택한 곳으로 옮겨가는 과정. 그 차이는 너무 컸고 그 감정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윤서 씨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그 순간 마치 부모님이 거기서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 잘할게요. 이제는 진짜 제 인생을 살게요. 그 말이 입 밖으로 아주 조용히 새어나왔습니다. 한옥으로 돌아오자 숙자 씨는 이미 부엌에서 새 반찬을 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그래, 잘 갔다 왔냐? 네, 드디어 시작했어요. 숙자 씨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됐다. 이제는 뒤돌아보지 말아라. 네. 윤서 씨는 할머니 옆에 앉아 한참 동안 조용히 도마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어떤 음악보다 그녀의 마음을 단단하게 해주었습니다. 해가 서서히 지고 아침에 끓여놓은 국물 냄새가 마당에 은은히 퍼지는 시간. 숙자 씨는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직접 만든 반찬을 작은 그릇에 담아 창밖으로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됐다. 저 아이는 이제 정말 자기 길을 가겠구나. 그 말에는 40년 인생을 견딘 사람만 할 수 있는 진짜 안도의 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윤서 씨는 작은 공책을 펴 자신의 계획을 적어나갔습니다. 하나하나 구체적인 항목들을 채워가며 조금씩 꿈의 윤곽이 잡혀갔습니다. 페이지를 다 채우고 난 뒤 그녀는 펜을 내려놓으며 문득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남이 만든 상처가 아니라 내가 만드는 미래로 살아야지.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조용히 그녀의 마음을 감싸 안아주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 속에서 윤서 씨는 처음으로 내일이 기다려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상견례에서 무너지고 고시원에서 울던 한 사람이 다시 자기 인생을 세우는 이야기의 끝입니다. 마지막 문장이 끝났지만 윤서 씨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